국가와 혁명.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오늘부터는 국가와 혁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레디컬한 칼 막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주의의 정통적인 계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흔히. 국가혁명은 레닌의 대표 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 계급사회와 국가. 2. 국가와 혁명. 1848년부터 1851년까지의 경험. 3. 국가와 혁명. 1871년 파리 꼬민의 경험. 마르크스의 분석. 4. 보론. 엥겔스의 보충 설명. 5. 국가사멸의 경제적 토대. 6. 기회주의자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속류와. 7. 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경험. 마르크스주의 국가론과 혁명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라는 부제가 달린 국가와 혁명은 레닌이 부르주아 임시정부의 탄압으로 피신 중이던 1917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저술되었다. 쥐리히에서 레닌은 1916년 가을부터 1917년 초까지 도서관에 파묻혀 국가에 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들을 연구했다. 그는 연구 성과를 마르크스 국의 국가론이라는 제목을 달아 청색노트의 수고로 기록해 놓았다. 이 노트에는 레닌이 마르크스, 엥겔스의 저작들에서 인용한 것과 카우츠키, 파네레크, 베른슈타인의 논문들과 저작들, 그리고 레닌의 비평, 결론, 일반화시킨 것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국가혁명을 저술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었지만 많은 부분이 이용되질 못했다. 원래 레닌은 국가와 혁명을 7개의 장으로 쓰려고 했지만 제7장인 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경험은 완성시키지 못했다. 결국 레닌은 7장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결론에 대한 계획만을 남겨두었으며 출판은 1918년에 이루어졌다. 제2장에 1852년에 마르크스가 제기한 문제 부분이 덧붙여진 제2판은 1919년에 출판되었다. 레닌은 러시아 혁명을 성공한 지도자이죠. 그래서 이전에 지금 러시아 국가가 지금은 약간 가사가 달라졌는데 옛날 소련의 국가에는 가사 중에 레닌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쇼판 서문, 국가의 문제는 현재 이론적 측면에서나 실제의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각별한 중요성을 띠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은 독점 자본주의에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의 이행 과정을 극도로 가속화시키고 강화시켰다. 거대한 자본주의 기업들과 긴밀하게 결탁하고 있는 국가는 노동 대중에 대해 점점 더 포악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선진국들, 우리는 그들의 후방을 의미한다. 힌터랜드은 현재 노동자들을 가두어 놓는 군사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인민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가져온 전대 미문의 공포와 참혹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그들의 분노는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이제 국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기운은 확고하게 무르익고 있다. 여기에서 국가와 혁명의 관계라는 문제가 실천적인 중요성을 띠고 전면에 부각되는 것이다.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를 거치면서 축적되어 온 기회주의적인 요소들은 전 세계의 공식적 사회주의, 정당을 지배하는 사회배회주의, 소셜 쇼비니즘라는 편향으로 드러나고 있다. 말로는 사회주의를 외치지만 사실상 사회배회주의적인 러시아 플레아노프와 포트레소프, 브레스코프스카야, 루바노비치 그리고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이 부류에 속하는 제레텔리와 체르노프 및 그 부류들, 독일의 샤이데만, 레긴, 다비트와 여타의 인물들,
프랑스와 벨기에의 르노델, 귀에드, 방드, 영국의 힌드만과 페이비안주의자들 등등 이러한 편향들은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국내 부르주아지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들 국가의 이익과도 노예에 가까운 타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위 대다수 열강들이 수많은 약소 민족들을 아주 오랫동안 착취하고 노예화해왔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제국주의 전쟁이란 바로 이러한 약탈의 전리품을 분할, 재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부르주아지 일반의 영향, 특히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노동대중의 투쟁은 국가, 스테이트에 관한 기회주의적 편견에 대항하는 투쟁 없이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국가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특히 그들 이론의 어떠한 면을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만큼 망각하고 왜곡해 왔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본 연후에 이러한 왜곡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지니고 있는 사람, 즉 불행하게도 전쟁 기간 중에 정치적 종말을 맞이해야만 했던 제 인터내셔널 쌍가로 1889에서 1914의 유명한 지도자 칼 카우츠키를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이 남겨준 주요한 경험들을 종합해 보고자 한다. 확실히 후자 쌍가로 1917년 혁명 역자주는 현재 쌍가로 1917년 8월 초승 그 첫 번째 발전 단계를 어느 정도 완결짓고 있다. 하지만 통상 우리는 이 혁명을 제국주의 전쟁에 의해 야기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의 인계라는 측면에서 그 한 고리로 파악해야만 비로소 이 혁명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과 국가의 관계라는 문제는 정치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급박한 문제, 즉 자본주의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대중들에게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1917년 8월 저자 초판 서문. 국가의 문제는 현재 그 이론적 측면에서나 실제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각별한 중요성을 띠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은 독점 자본주의에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의 이행 과정을 극도로 가속화시키고 강화시켰다. 거대한 자본주의 기업들과 긴밀하게 결탁하고 있는 국가는 노동대중에 대해 점점 더 포악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선진국들, 우리는 그들의 후방을 의미한다. 쌍가로 힌터랜드. 이거네? 제2판 서문. 제2장의 3절을 덧붙인 것 이외에는 아무런 수정 없이 초판과 똑같이 간행되었다. 1918년 12월 17일 모스크바에서 저자 1852년에 마르크스가 제기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덧붙였는데, 이것은 1918년 12월 17일 이전에 쓰여졌으며, 국가혁명은 페트로그라드의 삶과 암 출판소에서 소책자로 간행되었다. 역자주. 제1장 계급사회와 국가. 1. 국가, 화해 불가능한 계급 적대감의 산물. 현재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해서 자행되고 있는 탄압은 역사 과정 속에서 해방을 위해 투쟁해온 모든 혁명적 사상가들과 피어가 계급의 지도자들의 이론에 대해 다반사로 자행되어 왔던 일이다. 위대한 혁명가들은 살아생전에는 억압계급의 끊임없는 탄압을 받았고, 그들의 이론은 허위와 중상모략에 가득 찬 가장 야만적인 적의와 가장 표독스러운 증오, 그리고 가장 파렴치한 구호로 대접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천진스러운 우상으로 변질되어 신성시되고, 그들의 명성은 어느 정도 피어가 계급을 회유하는 데에 쓰이는 위안, consolation, 의 후광으로 둘러싸여지거나 후세를 기만하는 수단으로 숭배되는 등 결국에는 음모의 대상으로 되어버린다. 동시에 그들의 혁명이론은 그 실체를 박탈당하고 속류화되며 혁명이론이 지니는 무기로서의 예리함은 무디어지고 만다. 오늘날 부르주아지와 노동운동 내의 기회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의 왜곡 조작에 함께 가담하고 있다.
그들은 이 이론이 지니고 있던 혁명적 측면과 혁명적 정신을 제거하거나 불투명하게 만들며 왜곡하고 있다. 그들은 부르주아지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일 것 같은 부분만을 내세우고 찬양한다. 모든 사회 배회주의자들, 소셜 쇼비니스트은 현재 지금 마르크스주의자들이다. 쌍가로 독자 여러분 웃지 말기. 그리고 왕년에 마르크스주의를 파괴시키는 데만 전문가였던 독일의 부르주아 학자들은 이제 마르크스를 애국적인 독일인이라고 운운하면서 현재 약탈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 분위기 속에서 화려하게 조직되고 있는 노동조합을 마르크스가 가르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마르크스주의가 그토록 강범위하게 왜곡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주요한 임무는 국가라는 주제 아래 마르크스가 가르친 것이 진정 무엇이 얻는가를 재정립해내는 일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인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장문을 인용하려면 그들의 원전을 성가시게 찾아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어쩌면 대중성을 상실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 때문에 우리의 임무를 방기할 수는 없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저작들 가운데서 장문을 그대로 또는 적어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충분히 인용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과학적 사회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두 사람의 총체적인 관점과 그 관점의 발전에 관한 독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출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현재 횡행하고 있는 카우츠키주의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왜곡이 어떠한가를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철저히 폭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먼저 엥겔스의 가장 유명한 저작, 즉 1894년 말 슈투트가르트에서 간행된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이 저작의 러시아어 번역본은 많지만 대부분 번역이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여기서는 독일어 원본을 직접 번역해서 인용하고자 한다. 엥겔스는 역사적인 분석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국가란 외부로부터 사회에 강요된 권력도 아니며 헤겔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륜적 이념의 현실태도 아니며 이성의 형상이나 이성의 현실태도 결코 아니다. 국가란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른 그 사회의 산물이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가 해결 불가능한 자기 모순 관계에 빠져 있다는 점과 그 사회가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화해 불가능한 적대감으로 분열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상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계급 간의 경제적 이익관계가 얽혀있는 이 계급들 간의 적대감으로 인하여 자신과 사회가 무익한 투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는 외견상 사회 위에 군림하는 하나의 권력이 즉 질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계급 간의 갈등을 조화시킬 권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즉 사회로부터 나왔지만 사회보다 상부에 위치하며 사회로부터 그 자신을 점점 소외시키는 권력이 바로 국가인 것이다. 쌍가로 독일어판 제6판 제177에서 18쪽. 위와 같은 엥겔스의 언명은 국가의 의미와 그 역사적인 역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사상을 명료하게 밝힌 것이다. 국가란 계급의 적대감을 화해 불가능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며 그러한 계급 적대감의 산물이기도 하다. 국가는 계급 사이의 대립이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결코 화해될 수 없을 경우에 그리고 화해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 반대로 국가라는 존재는 계급 간의 적대감이 화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두 가지의 주류에 따라서 마르크스주의를 왜곡하는 작업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지점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편 국가는 계급투쟁과 계급 적대감이 있는 곳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중압감. 쌍가로 역사적인 사실은 국가의 존재 기반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역자주를 견디지 못한 부르주아지, 특히 뿌띠 부르주아지와 이데올로그들은 국가가 계급 간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기관으로 등장했다는 식으로 마르크스를 억지로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가 계급들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었다면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설사 등장했다손 치더라도 더 이상 국가 자신을
유지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에 마르크스라면 개정판이라고 표현했겠네요. 뿌띠 부르주아지와 속물적인 교수들 및 정치평론가들은 마르크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아주 언급하면서 국가는 계급 사이의 화해를 중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한 기관이며 그와 동시에 계급 사이의 갈등을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억압을 정당화시키고 영속화하는 기관으로서 이른바 질서의 창출자이다. 하지만 뿌띠 부르주아 정치가들에 따르면 질서란 계급들 사이의 화해를 의미하며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억압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갈등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계급들 사이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억압자들을 타도할 수 있는 한정적 수쟁수단과 방법을 피억압 계급들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애써 변명하고 있다. 각주 읽고 넘기겠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선집 제2권 모스크바 1962년 318에서 19쪽. 이 아래는 레닌은 같은 책에서 인용, 쌍가로 같은 책 319에서 22쪽. 예를 들면 1917년의 혁명 과정 속에서 국가의 중요성과 역할이라는 문제가 직접적인 행위, 더 나아가 일반 대중적인 규모의 행동을 요구하는 실천적인 문제로서 전체 대중의 차원에서 발생하였을 때 모든 사회혁명 당원들과 맨셰비키는 곧바로 국가가 계급들을 화해시킨다는 뿌띠 부르주아지의 논리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정치가들이 내놓은 수많은 해설과 논설들은 뿌띠 부르주아적이고 속물적인 화해론에 영합하는 것들이었다. 국가란 정반대 계급들, 쌍가로 안티포드와 화해할 수 없는 특정 계급의 지배 조직이라는 점을 뿌띠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를 바라보는 그들의 입장은 하나의 아주 충격적인 사실, 즉 우리나라의 사회혁명 당원들과 맨셰비키는 전혀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며 쌍가로 우리 볼셰비키들은 이 점을 항상 견지해왔다. 사회주의자의 말투에 거의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실상은 뿌띠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자들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또 다른 한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카우츠키류의 왜곡은 보다 교활하다. 그들도 이론상으로는 국가가 계급 지배를 위한 조직이며 계급들 사이의 적대감은 결코 화해될 수 없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속이거나 간과하고 있다. 즉, 국가가 화해 불가능한 계급 적대감의 산물이고 사회의 상부에 위치하면서 사회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점점 소외시키고 있는 권력이라면 억압받는 계급의 해방은 폭력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이 창출했고 또한 이러한 소외를 이루고 있는 몸체인 국가 권력기구의 파괴를 통하지 않고서는 계급 해방이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마르크스는 혁명의 과제에 관한 구체적인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이론적으로 명백하고 자명한 결론을 아주 명쾌하게 도출해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상세하게 살펴보면 카우츠키가 망각했고 왜곡한 것이야말로 바로 마르크스가 내린 이러한 결론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2. 군대와 감옥 등의 특수기관. 엥겔스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대의 씨족적, 쌍가로, 종족적, 부족적 조직과는 대조적으로 국가는 우선 국경선으로 자국의 국민과 타국의 국민을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있기까지 각종 세대, 쌍가로, generations, 혹은 여러 종족들에 따른 구조직체에 맞서 지속적이고도 값비싼 투쟁을 치루어야만 했었다. 국가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의 무장한 물리력으로서 그 자신을 조직화한 주민들과 더 이상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공권력, 쌍가로 public power의 성립이다. 이러한 공권력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계급들로 분열된 이후에
주민들의 자활적인 무장 조직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권력은 모든 국가에 존재하며 이는 단순히 무장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족, 쌍가로, 부족, 사회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부속기구, 감옥, 그리고 모든 억압장치를 갖추고 있다. 시족 혹은 부족 사회의 조직체로, 즉 원시공동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회 구성체였다. 그것은 경제적, 사회적, 유대로 통합된 혈연 공동체였다. 그 생산관계는 생산물의 균등한 분배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대개 이것은 그 시기의 생산력의 본성과 낮은 수준에서 일치하였다. 엥겔스는 국가라고 불리우는 권력을, 즉 사회로부터 주어졌으나 사회보다 상부에 자리하며 점점 자신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권력 개념을 명쾌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은 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 권력은 자신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처분할 수 있는 감옥 등을 지닌 특수한 무장조직체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특수한 무장조직체라고 일컫는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의 속성인 공권력은 무장한 대중과도 자활적인 무장조직과도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엥겔스는 당시의 사회에 계급적인 자각을 한 노동자들이 이미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굳어진 편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목할 가치가 전혀 없으며 가장 습관적인 것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속물군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상비군과 경찰은 국가 권력의 주요 도구이다. 상비군과 경찰이 없는 국가 권력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엥겔스가 언급한 바 있고 또한 위대한 혁명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나 면밀히 관찰해 본 적도 없었던 19세기 말의 대다수 유럽 사람들의 견해로서는 국가가 그것과 다른 그 무엇일 수는 없었다. 그들은 대중의 자활적인 무장조직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사회의 상부에 자리하면서 사회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는 특수한 무장조직체, 쌍가로, 경찰과 상비군, 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부딪혔을 때 서유럽과 러시아의 속물들은 스펜서나 미하일롭스키의 글 가운데 몇 문장을 인용하면서 검증하는 사회적 삶의 복잡성과 그 기능의 차별성 등등을 그 답변으로 대신하려 했다.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문장들은 얼핏 보기에 과학적인 듯 싶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실, 즉 사회는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인 계급들로 분열되어 있다는 점을 은폐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만약 국가가 이러한 분열 때문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면 대중의 자활적인 무장조직은 그 복잡성과 고도의 기술 등의 수준에 의해 막대기를 사용하는 원숭이 떼의 원시적인 조직이나 원시인의 조직 또는 시족과 차이가 날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은 현재까지 존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문명사회는 적대적인 계급들로, 더 나아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적대감을 지닌 계급들로 분열되고 그들 각 계급의 자활적인 무장 조직화는 그들 계급 간의 무장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국가가 성립하면 특수한 권력은 특수한 무장조직체 속에서 창출된다. 그리고 국가 기구를 파괴하는 모든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적나라한 계급투쟁을 볼 수 있으며 어떻게 지배 계급이 자신에게 봉사하는 특수한 무장조직체를 재건하려 하는가와 피어각 계급이 어떻게 착취자가 아닌 피착취자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창출하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엥겔스는 위에서 언급한 논의에서 보이는 것처럼 명백하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중활동의 수준에서 모든 위대한 혁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제시해왔던 바로 그 문제를, 즉 특수한 무장조직체와 대중의 자활적인 무장조직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론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유럽과 러시아의 혁명적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우선 엥겔스의 해설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그의 글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문명사회는 적대적인 계급들로 더 나아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적대감을 지닌 계급들로 분열되고 그들과 계급의 자발적인 무장 조직화는 그들 계급 간의 무장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국가가 성립하면 특수한 권력은 특수한 무장 조직체 속에서 창출된다. 그리고 국가, 기구를 파괴하는 모든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적나라한 계급 투쟁을 볼 수 있으며 어떻게 지배계급이 자신에게 봉사하는 특수한 무장 조직체를 재건하려 하는가와 피억압계급이 어떻게 착취자가 아닌 피착취자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창출하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엥겔스는 위에서 언급한 논의에서 보이는 것처럼 명백하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중활동의 수준에서 모든 위대한 혁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제시해왔던 바로 그 문제를 그 특수한 무장조직체와 대중의 자발적인 무장조직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론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유럽과 러시아의 혁명적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우선 엥겔스의 해설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그의 글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그는 종종 북아메리카를 예로 들어서 이러한 공권력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참고로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드문 예외 그리고 제국주의 이전 시대의 자유이민이 성행했던 북아메리카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권력은 점점 강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내의 계급 대립이 점점 첨예하게 진행됨에 따라 그리고 인접한 국가들이 보다 비대해지고 인군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권력은 비례적으로 성장한다. 현재의 유럽만을 살펴보아도 계급투쟁과 쌍가로 식민지, 정복 경쟁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에 더 나아가 국가까지도 집어삼킬 정도로 공권력이 확대되고 있다. 위의 인용문은 엥겔스가 마지막 서문을 썼던 1891년 6월 16일, 즉 19세기의 90년대 초엽 이전에 쓴 것이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트러스트의 완전한 지배와 거대 은행의 무한정한 힘, 그리고 대규모 식민지 정책 등을 의미하는 제국주의로의 전환이 프랑스에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북아메리카와 독일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약하였다. 그때 이후로 식민지 정복 경쟁이 크게 활개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1910년대가 시작되면서 세계는 식민지 정복 경쟁, 즉 약탈의 눈이 먼 강대국들에 의해 완전히 분할되고 점령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각 열강들은 가공할 정도로 육군력과 해군력을 증강시켰으며 세계의 패권과 식민지 분할을 둘러싸고 벌어진 영국과 독일 사이의 침략전쟁 쌍가로 1914에서 1917년에 의하여 국가 권력은 사회의 모든 힘을 집어삼키고 사회를 완전한 파멸의 구덩텅이로 몰고 갔다. 엥겔스는 일찍이 1891년에 식민지 정복 경쟁이 열강들의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에 사회패배주의자들은 수차례에 걸친 경쟁의 과열로 1914년에 마침내 제국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조국 수호니 공화국과 혁명의 수호니 하는 문구로 자기네 부르주아지들의 약탈적인 이익을 옹호해 온 것이다. 3. 국가, 피어각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 사회보다 상부에 자리하는 특수한 공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국채가 필요하다.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권력과 세금부가 권리를 한꺼번에 지님으로써 관리는 이제 사회의 기관으로 사회보다 상부에 존재한다. 설사 그들이 시족, 쌍가로 부족, 사회의 기관이 받던 자유롭고 자발적인 존경을 획득하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그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특수한 법률들은 관리들의 면책특권과 신성한 의무를 규정해두고 있다. 가장 하찮은 경찰의 급사조차도 시족의 대표자보다 더 권위가 있으며 문명국가의 군대 우두머리까지도 시족사회에서 연장자가 받았던 것과 같은 꾸밈없는 존경을 받고자 한다. 바로 여기에서 국가의 권력기구인 관리의 기득권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사회보다 상부에 자리하도록 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론적 문제가 1871년 파리 고민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답해졌던가를 살펴보고 또한 그 문제가 1912년 카우츠키에 의해서 어떻게 반동적인 관점을 지니게 되면서 모호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란 계급 적대감을 막기 위해 필요해서 생겨났지만 동시에 계급 갈등 가운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 즉 국가라는 매개자를 통하여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지배적인 계급이 되어 피억압 계급을 정치, 경제적으로 억누르고 착취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계급의 국가가 된다. 고대의 국가나 중세의 국가가 노예와 농노를 착취하기 위한 기관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대의 대의 제국가 역시 자본에 의한 임노동 착취의 수단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대적인 계급들이 아주 밀접하게 상호 균형을 이루어서 순간적이지만 현상적인 매개자로서 국가가 양 계급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게 되는 시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예로서는 17, 18세기의 절대 군주제를 들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의 제1차 제정과 제2차 제정 시의 보나파르주의 그리고 독일에서의 비스마르크 정권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예로 공화제 러시아의 카렌스키 정부를 들 수 있다. 이 정부가 그런 성격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뿌티부르주아 민주주의자의 지도를 받던 소비에트는 이미 무력해졌지만 부르주아지가 아직 소비에트를 해체시킬 만큼 강하지 못했을 때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트를 박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각주를 읽고 먼저 넘기겠습니다. 두 보나파르트 황제가 즉위함으로써 붙여진 보나파르트주의라는 용어는 자본가 정당과 노동계급 정당 사이의 날카로운 투쟁을 이용하고 비당파적인 인상을 풍기려고 애쓰는 정부를 가리킬 때 쓰이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가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그러한 정부는 쥐꼬리만한 시혜를 약속하면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계속해서 엥겔스는 서술하기를 민주공화국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는 자신의 권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지만 사실은 보다 확실하게 행사한다. 즉 첫째로 관리들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쌍가로 미국, 둘째로 정부와 증권거래소와 동맹관계를 통해서 쌍가로 프랑스와 미국 행사한다. 현재 제국주의와 금융, 가두제의 지배는 모든 종류의 민주공화국에게 경제적 부와 무한한 힘을 유지하는 방법과 그의 영향을 끼치는 수단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기술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 민주공화국이 성립된 지 한 달 만에 사회주의적 사회혁명 당원들과 쌍가로 부르주아지와 연합하고 연합정부와 동맹을 맺고 있던 맨셰비키들 간의 밀월이 지속되는 동안에 팔친스키는 자본가들을 제어할 모든 수단과 그들의 약탈적인 행위들을 제어할 수단을 그리고 전쟁 청약이란 것으로 국가를 말아먹으려는 자본가들을 제어할 모든 수단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왔다. 내각에서 사임 쌍가로 물론 또 다른 유사한 팔친스키가 들어선다. 한 이후에도 그는 자본가들로부터 연봉 12만 루블에 해당하는 수익성 좋은 직장을 보상받았다. 독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하겠는가? 직접적인 뇌물수수 아니면 간접적인 뇌물수수라고 부를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정부와 신디케이트 간의 동맹이거나 단순히 우호적인 관계라고만 치부해버릴 것인가? 체르노프리우, 제레텔리류, 아크젠제예프류와 스코벨레스프류 등이 맡은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은 수백만 원짜리 보석 약탈꾼, 쌍가로 자본가들, 역자주들과 직접적인 동맹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단지 간접적인 동맹만 맺고 있는 것인가? 민주공화국에서 부의 무한한 힘보다 명료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부의 힘이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기구의 결함이나 자본주의의 정치적 외피의 결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공화국이야말로
자본주의에게는 가장 좋은 정치적 외피이며 더욱이 한때는 자본은 이러한 최상의 외피를 가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쌍가로 팔친스키, 체르노프, 제레텔리 등의 족속들을 통해서 자본은 이제 자신의 세력을 아주 확실하고 견고하게 구축하는 바 부르주아 민주공화국에서는 사람이 누구로 바뀌든 정부 조직, 당이 어떻게 변화하든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자본을 동요시킬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부르주아지에 의해 보통 선거권이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엥겔스가 명백히 밝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독일 사회민주주의 German Social Democracy의 오랜 경험을 심사숙고하면서 엥겔스가 규정 내린 보통선거란 노동계급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그것은 현대국가에 있어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으며 결코 그 이상도 아닐 것이다. 러시아의 사회혁명 당원들과 맨셰비키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쌍둥이들인 서구의 모든 사회배회주의자들이나 기회주의자들과 같은 뿌띠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은 아직도 보통선거에서 뭔가 더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즉, 그들 자신들은 현대국가에 있어서 보통선거야말로 대다수 노동자 대중의 의지를 표현해 줄 수 있고 진정으로 그 의지를 만족스럽게 실현시켜 줄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으며 또한 그러한 생각을 인민들의 마음속에 침투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식적, 쌍가로, 다시 말해서 기회주의적, 사회주의 정당들이 선전, 쌍가로, 프로파간다, 선동, 아기테이션의 모든 단계에서 엥겔스의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구체적인 명제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뿌띠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 여기서 엥겔스를 거부하고 있는 쌍가로, 그의 생각과 반대되는 이러한 사고의 무분별한 오류에 대한 자세한 폭로 작업은 현대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관점을 좀 더 고찰해봄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엥겔스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저작, 쌍가로,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역자주에서 국가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일반적으로 요약해서 말하기를 국가란 아득하는 옛날부터 존재해온 것이 아니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도 있었으며 국가나 국가 권력이란 개념 자체를 떠올리지 못했던 사회도 있었다. 일정한 경제적 발전 단계에 이르러 사회가 여러 계급으로 분화되면서 국가는 필연성으로 되었다. 우리는 현재 이러한 여러 계급들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계급의 존재가 생산력, 쌍가로 발전에 오히려 제약이 되는 그러한 생산력 발전 단계에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 계급은 생길 때와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사멸한다. 계급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필연적으로 사멸한다. 그때의 사회는 생산자들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 결합에 기초하여 생산 관계를 재조직하게 될 것이며 모든 국가 기구들을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로, 즉 고대 박물관으로 보내어 물레나 청동 도끼 옆에 나란히 전시하게 될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을 썼네요. 위에 인용구와 같은 내용의 문장을 현대의 사회 민주주의자들의 선전문구나 선동문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간혹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우상에 절하는 듯한, 즉 엥겔스에 대한 형식적인 존경을 보여주기 위해 취하는 듯한 태도로 인용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구를 박물관으로 보내겠다는 것이 의미하는 혁명의 숨결과 그 깊이를 재려는 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대개 우리는 엥겔스가 국가기구라 부르는 것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국가의 사멸과 폭력혁명. 국가의 사멸. withering away에 대해 엥겔스의 명제는 널리 알려져 있고 자주 인용되는 것으로 기회주의가 마르크스주의를 어떤 식으로 습관적으로 인용하고 있는가의 본질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들의 논의에 인용되는 부분을 모두 인용해보자.
프롤레타리의 국가 권력을 잡고 나서는 먼저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 또한 그로부터 프롤레타리아트는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자신을 폐지하고 모든 계급차별과 계급적대감을 폐지하며 또한 국가로서의 국가를 폐지한다. 계급적대감 속에서 움직이던 사회에서는 자신의 생산을 위한 외적 조건의 위주를 깨닫고 특히 더 나아가서 기존 생산양식, 쌍가로 노예제, 농노제 또는 경제의 외적 강제, 임노동에 의해 결정되는 억압의 조건 아래에서 피착취계급을 강제적인 물리력으로 억압하기 위하여 착취계급의 특수조직체인 국가를 필요로 했었다. 국가란 사회 전체의 공식적 대표자이자 동시에 가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를 집중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각각의 시대에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계급, 즉 고대에서는 노예의 주인이었던 자유민의 국가이고 중세에서는 봉건 귀족의 국가였으며 현재는 부르주아지의 국가인 것처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계급의 국가인 한에서만 국가인 것이다. 마침내 국가가 진정 사회 전체를 대표하게 될 때 국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복종해야 할 그 어떠한 사회 계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자마자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생산의 무정부성에 기초한 자신의 존립을 위한 개별적 투쟁과 이 투쟁에서 발생한 갈등 및 과잉 생산 등이 계급 통치와 함께 사라지게 되자마자 복종을 위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 어떠한 특수한 강제 권력, 즉 국가는 필요가 없게 된다. 국가가 진정 사회 전체를 대표하게 되고 사회 전체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은 바로 국가로서의 최후의 독자적 활동으로 되어버릴 것이다. 차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불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는 사멸하게 되는 것이다. 개별적 인간들로 구성되었던 정부는 자원에 대한 통제 기능과 생산 과정에 대한 관리 기능으로 대체된다. 국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사멸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당분간 선동적 관점에서 보다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그리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적절하지 못한 자유인민국가라는 말의 가치 척도가 된다. 그리고 이 말은 국가라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야 한다는 소위 무정부주의자들의 요구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를 재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쌍가로 오이겐 디링씨의 과학혁명, 즉 반튜링론 301에서 3쪽, 독일어판 제3판. 아마 엥겔스의 저작이죠. 위에서 인용한 엥겔스의 국가에 관한 논의는 아주 풍부한 사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사회주의 정당들은 그 가운데 오직 하나만을 자신들의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무정부주의자들이 국가의 폐지, 쌍가로 abolition을 교의로 삼는 반면에 그들은 국가는 사멸한다는 마르크스의 사상에 따라 엥겔스의 논의에서도 그 점만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를 그 정도로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를 기회주의로 환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해석은 오직 느리고 평면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라는 개념만을 남겨놓게 되고 도약과 격동과 혁명은 존재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현재 그와 같은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쌍가로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국가의 사멸이라는 개념은 쌍가로 기회주의의 교의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혁명을 가로막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가장 주야한 왜곡이며 오직 부르주아지에게 유용하고 부르주아지의 발전에 도움을 줄 뿐이다. 이론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러한 해석은 우리가 위에서 충분히 인용한 엥겔스의 요약한 논의에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상적 배경과 가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그의 논의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때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 권력을 잡은 연후에 국가로서의 국가를 폐지한다고 엥겔스는 말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 이상을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간과되거나 또는 그의 저작이 지니고 있는 해결적인 나약성을 드러낸 것으로서 간주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은
세세한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그 적재적소에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혁명 중의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는 1871년 파리 꼬민의 경험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각주 읽고 넘기겠습니다. 136 엥겔스 반디링론 모스크바 1962년 384에서 85주. 실제로 엥겔스는 여기에서 국가를 폐지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문맥상 국가의 사멸이란 말은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남아있는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잔존물이 사멸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엥겔스에 의하면 부르주아 국가는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이다. 혁명 후에 사멸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가 또는 중국가, 쌍가로 세미스테이트이다. 둘째로 국가란 특수한 물리적 강제력이다. 엥겔스는 여기서 이처럼 훌륭하고 지극히 심오한 규정을 아주 명료하게 제시해놓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부르주아지가 프롤레타리아트를 억압하기 위해서, 즉 소수의 가진 자가 수백만의 노동대중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한 물리적 강제력은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서 부르주아지를 억압하는 또 하나의 특수한 물리적 강제력, 쌍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써 국가로서의 국가의 폐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백해진다. 그리고 사회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백해진다. 또한 하나의 특수한 쌍가로 프롤레타리아 권력으로 또 하나의 특수한 쌍가로 부르주아 권력을 대체하는 것은 사멸이라는 형태로는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사실도 자명해진다. 셋째로 엥겔스가 국가의 사멸과 보다 도식적이고 다양한 국가 자체의 붕괴라는 말을 쓸 때는 사회 전체의 이름으로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된 이후, 즉 사회주의 혁명 이후라는 것을 아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 당시의 국가라는 정치적 형태가 지니는 특징은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몰렴치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은 위에서 인용한 문구에서 엥겔스가 민주주의는 그 자신을 붕괴시킨다거나 사멸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식으로 밖에 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르크스주의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엔 무척 이상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할 때의 민주주의와 국가가 사멸될 때 그와 더불어 사라지는 민주주의의 관해서 구별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오직 혁명만이 부르주아 국가를 폐지할 수 있다. 국가 일반, 즉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는 단지 사멸해버릴 수 있는 것일 뿐이지 결코 항구불변의 목적은 아닌 것이다. 넷째로 국가는 사멸한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정식화한 후에 엥겔스는 즉시 이 명제가 기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을 겨냥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엥겔스는 국가는 사멸된다라는 명제에서 도출된 결과로 더 나아가고 있는 바, 그것은 계속해서 기회주의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국가의 사멸에 관하여 들었거나 읽은 적이 있는 1만 명의 사람 중에서 적어도 9,990명은 엥겔스의 쌍가로 국가사멸의 전제로부터 나온 결론이 무정부주의자만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느끼지 못하거나 잊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 중에서 9명은 아마 자유인민국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왜 그러한 슬로건에 대한 공격이 기회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가 과연 어떻게 서술되어 왔는지의 문제이다. 또한 그것은 하나의 위대한 혁명적 교시가 어떻게 운영 중에 평범한 속물주의에 의해 왜곡되고 오용되어 왔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무정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내린 결론은 수천 번 되풀이되어 왔고 그것은 가장 천박한 형태로 속류화되어 사람의 머릿속에 세뇌되어 왔으며 따라서 강한 편견을 얻게 되었고 오히려 기회주의자들의 가해진 공격이 모호해지고 망각되었다. 자유인민국가는 1870년대에 있어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강령적 요구였고 현실적 표어였다. 이 표어에는 과장된 속물적 유행을 탄 민주주의 개념을 묘사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정치적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 한때 엥겔스는 민주공화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될 수준에서만 의미가 주어지는 한계 내에서 그 표어를 선동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준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회주의적 표어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미화하는 것 이상이 아니었고 국가 일반에 대한 사회주의적 비판을 이해하는 데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한 가장 양호한 국가 형태로서 민주공화국을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완벽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에 있어서조차 대다수 인민들이 임금노예라는 것을 망각해도 좋은 그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모든 국가는 피억압계급을 억누르기 위한 하나의 특수한 물리력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는 자유롭지도 않으며 또한 인민의 국가도 아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70년대에 이르러 그들 자신의 당 동지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국가의 사멸에 관한 논의가 실려있는 엥겔스의 저작에는 폭력혁명의 중요성도 언급되어 있다. 폭력혁명의 역할에 대한 엥겔스의 역사적 분석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폭력혁명에 관한 대한 찬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것을 그 누구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 근대 사회주의 정당에서는 이러한 개념, 쌍가로, 폭력혁명, 역사주에 대한 중요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려조차 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인민에 대한 정당들의 일상적인 선전이나 선동에도 전혀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폭력혁명은 국가의 사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를 이룬다. 계속해서 엥겔스는 언급하기를 하지만 그러한 국가, 쌍가 권력은 이제 역사 속에서 다른 역할, 극악무도한 권력과는 다른, 즉 혁명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르크스의 말을 빌자면 그러한 혁명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란 새로운 사회를 배태하고 있는 모든 기존 사회의 산파 역할을 하며 사회운동이 자신의 노선을 관철시켜 나가는 수단이자 이미 죽음과나 다름없는 퇴락한 정치적 형태들, 쌍가로, 기존의 국가기구 등 역자주를 분쇄해 나가는 수단이다. 뒤링 씨의 글에는 이러한 점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는 모든 권력의 행사가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을 부도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취에 기초한 경제 구조의 재기에 권력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를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숨과 신음을 내뱉으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성공적인 혁명은 아주 훌륭한 도덕과 정신적 기동력으로도 폭력을 통한 포갑적 경제 구조의 타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또한 결국에는 인민에게 불어닥칠지도 모를 격렬한 충돌은 30년 전쟁, 쌍가로, 30 Years War의 패배에 따라 국민 정신에 침투된 노예 군성을 씻어내는 데는 적어도 유리한 것일 수도 있을. 독일에서는 그러한 점이 보다 명백한 사실로 검증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처럼 쌍가로, 디링이 생각하는 방식의 역자주, 무디고 무기력하며 맥빠진 구도자적 사고방식은 역사에 알려진 가장 혁명적인 정당에서 감히 그 자신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쌍가로 193쪽 독일어판 제3판 2부 4장 끝부분. 폭력혁명에 대한 이러한 찬사, 쌍가로, 엥겔스는 죽음을 목전에 둔 1878년부터 1894년 사이에 끊임없이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 폭력혁명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경고했다. 가 어떻게 국가의 사멸 이론과 결합되어서 하나의 통일된 이론을 형성할 수 있는가? 폭력혁명론과 국가사멸론은 양자는
항상 절충주의에 의해 결합되며 독단적으로 또는 권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폭력혁명에 대한 무원칙적이고 개별론적인 선택에 의해서 조합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중8구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사멸이라는 개념이다. 이때 변증법은 절충주의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와 관련된 공식적 사회민주주의 문헌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풍조이다. 물론 이런 종류의 대체 현상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한 현상은 역사를 살펴보건대 그리스 고전 철학에도 나타난다. 마르크스주의를 기회주의적으로 변조하는 데에는 변증법을 절충주의로 대체하는 것이 인민들을 기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것은 환상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하며 또한 쌍가루 운동, 역자주, 과정의 모든 측면, 발전의 모든 추세, 갈등의 모든 인자 등을 언급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사회발전 과정에서의 그 어떤 한 통일적이고 혁명적인 개념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난다. 각주 읽고 넘기겠습니다. 1618에서 48년까지의 30년 전쟁은 다양한 유럽 국가들 사이의 모순이 더욱 악화되어 일어난 유럽 최초의 전면전이었다. 이러한 모순들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투쟁이라는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 독일은 이 투쟁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어 군사적 약탈과 포식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전쟁은 독일의 정치적 분할을 인정하는 베스트팔렌 강화 조약의 체결로 마무리되었다. 138. 엥겔스 반지링몬 모스크바 1962년 253에서 54초. 계속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폭력혁명 불가피론이 부르주아 국가를 겨냥한 이론이라는 사실은 이미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앞으로 더욱 상세히 살펴보겠다. 부르주아 국가는 사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프롤레타리아 국가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폭력혁명을 통해서만 프롤레타리아 국가, 쌍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해서로 대체된다. 엥겔스의 찬사는 마르크스의 반복되는 문헌들, 쌍가로, 폭력혁명의 불가피성에 대한 자랑스럽고 떳떳한 주장이 실려있는 철학의 빈곤과 공산당 선언을 보라. 그리고 그보다 30년 후인 1875년의 고타강령을 비판함에 있어서 그 강령의 기회주의적 성향을 가차없이 혹평하고 있는 것을 보라. 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찬사는 결코 단순한 충동이나 형식적 연설이나 농담이 아니다. 이러한 찬사로 대중들의 의식을 체계적으로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 또한 폭력혁명론과 더불어 명백하게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완벽한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현재 횡행하고 있는 사회배회주의자들이나 카우치큐류들이 저지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에 대한 배신은 그들의 경향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에 기초한 선종과 선동을 간과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폭력혁명 없이 부르주아 국가를 프롤레타리아 국가로 대체할 수는 없다. 각주 읽고 넘기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양분되어 있던 독일의 사회주의 정당들, 즉 아이젠하파, 쌍가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영향을 받았고 베벨과 리크네이트가 지도하고 있었다. 와 라살레파가 통합대회를 가졌던 1875년 고타회의에서 채택된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강령이었다. 이 강령은 절충주의 때문에 빛을 잃었고 근본적으로 기회주의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주요한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아이젠하파라는 라살레파에 양보를 하여 라살레식의 원칙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쌍가로, 고타 강령 비판에서와 엥겔스, 쌍가로, 1875년 3월 18일에서 28일자 베벨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고타 강령 초안을 대상으로 맹렬한 비판을 퍼붓고 그러한 강령의 채택은 1869년의 아이젠하파 강령에 비견될 만큼 역사의 발걸음을 상당히 후퇴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프롤레타리아 국가, 즉 국가 일반의 폐지는 사멸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쌍가로, 즉 부르주아 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 국가로의 이전은 폭력혁명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 일반의 폐지는 국가의 사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역자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처럼 상세하고 구체적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역사상
개별 혁명들의 상황을 연구하였으며 개별 혁명의 경험이 가져다주는 교훈을 분석했다. 그럼 이제 그들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자. 자주